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특강 시간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기존에 함께 수업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과 오늘 공개 수업으로 또 오늘 처음 참여해 주신 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 특강은요, 공개 수업 특강은 이 사주 공부의 장벽 넘기라는 제목을 좀 정했어요. 사주 공부의 장벽 넘기라는 게 뭐냐면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넘게 되는 허들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장애물을 만나면은 다 덜컹덜컹 넘어지시는데 이렇게 끈기가 없으신 분들은 한 2번 넘어지면 에이 퇴퇴퇴 안 해. 그리고 이제 나 안 뛰어. 딴 데로 가시고 그래도 끝까지 한 서너 개 정도 대여섯 개의 허들을 넘고 나면은 이 정도면 이제 내가 다 넘었나 했는데 또 갈수록 점점 더 높은 이렇게 장벽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장벽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고 공부를 하면은 다음에 또 이런 게 오겠군. 좀 알면 이렇게 넘을 생각이 드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공부를 하다가 탁탁 막히게 되면은 장벽을 만나면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구나. 언제 이 터널이 끝날지 모르면 안 들어가죠. 근데 야, 깜깜하더라도 20분만 걸어가면 터널 끝이 나와. 이 소리 들으면은 터널을 걸어갈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의 명리 공부를 하셨던 분도 마찬가지, 하고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처음 명리 공부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아무래도 오늘 강의의 주 대상은 명리 기초나 명리 초보 단계에서 명리 입문 단계에서 과연 이 터널을 내가 들어가야 되나, 괜히 터널에 들어갔다가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터널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터널 속에서 헤매는 일이 벌어지거든 이렇게 행동하시오, 그러면 터널 끝이 보일 것이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주 공부의 장벽 넘기. 이 앞에 2개의 도표를 드렸는데 영어를 알면은 제가 옆에 요거를 안 붙이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제가 옆에다가 이 도표, 영어로 된 도표를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를 제가 옆에다 한글판을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자, 이 표가 이게 더닝-크루거 효과라 그래서 1995년 한 30년 전에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에서 이 더닝이라는 사람하고 크루거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학습 인지력에 대해서 무언가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알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도식화한 건데, 이 도식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 근데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게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딱 이 표의 모습대로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이 표의 모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지혜를 얻고자 하는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전문가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초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상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처음에 명리 공부를 아무것도 모르게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렇게 알면 이제 자신감이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명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명리라는 걸 한번 배워볼까? 야, 이거를 알면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 인생 재밌을 것 같은데, 내가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산 것 같은데 좀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보고 좀 앞을 좀 보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라는 이제 열망에 의해서 명리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자신감이 뿡뿡 해가지고 좀 공부하면 나도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쭉 올랐는데 이 봉우리를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 우매함의 봉우리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덤앤더머 봉우리예요, 한마디로 이게. 그러니까 내가 실은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쥐뿔 아무것도 몰랐구나. 이제 그러면 주식으로 치면은 저기 뭐죠? 허당 주식 거래할 때 처음에 주식값이 우르르 오다가 갑자기 또 주식값이 우르르 이거 허당이구나, 이 주식 사면 안 되는구나 하고 또 우르르 떨어지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자신감이 올라갔다가 여기서 으아, 나는 도대체 아는 게 무엇인가 하면서 이렇게 으아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망밸리, 절망의 계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한 번씩 거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탁 패대기를 한번 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당수가 여기서 이탈합니다. 안에. 근데 이 절망의 밸리를 만났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코스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절망의 코스, 물론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한 1000명에 1명. 어떤 사람? 저기 축출된 도사.
원래 산신령이었는데 인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인간으로 좀 살아보라고 쫓겨난 산신령들은 원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명리 공부한 사람 한 몇천 명에 한 명 정도가 그냥 이렇게 그냥 별 배우지도 않았는데 쫙 알아서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은 몇천 명에 한 명이고 우리 같은 일반적인 범부들은 이렇게 한번 갑니다. 자, 여기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요 고비를 넘기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서서히 올라갑니다. 이걸 깨달음의 오르막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고원으로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지속적으로 서서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명리 선부당이 사람 잡는다고 명리 2, 3개월 배운 분이 제일 도사야. 제일 잘 알아. 제일 잘 알아. 딱 보면 야, 너 이혼하겠다. 야, 이 남자 만나지 마. 너 사업하면 망해. 야, 이 사람 쓰레기야. 야, 이거 남부야. 너 내년에 큰일 나. 너 내후년에 교통사고 나. 이게 이제 요 단계에서 이제 나타나는 말인데 그러다가 이제 절망의 계곡을 거쳐서 여기서부터 지속 가능하게 서서히 단계를 밟아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절망의 계곡을 넘기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뭐 한 20명에 한 명? 20명에 17, 8명이 여기서 죄에 이탈을 하시는 것 같아. 뭔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나는 듯한 느낌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하고 같이 이 강의는 현재 좀 2단계에 있으시거나 또는 2단계에 있으시거나 지금 한참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거나 저는 처음부터 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저는 처음부터 여기를 이렇게 기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언제나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는 분들을 위한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의 결과가 이겁니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을 높게 평가한다. 그러니까 사주 배워 내가 천지의 이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을 일단 의심하세요. 사주를 배우면 천지의 이치를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책에 딱 써놓으면 저는 그냥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사주를 한 10년 공부해보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겠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명리 공부를 예전에 했던 처음 진짜 날밤 새고 하루에 잠자는 시간 한 5시간, 6시간 빼고는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옛날에 명리 공부를. 그럼 지금은 공부를 안 하나? 지금도 공부해. 끝도 없어. 끝이 없어. 그렇죠? 상담을 하면서 막히는 것들이 생기면은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해서 처음에 명리를 공부하다가 이제는 이게 명리학이라는 게 이게 꼭 다산 콜센터하고 좀 비슷해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 다산 콜센터라고 알죠? 만물 상담소. 어르신들이 전화하면 짜장면도 배달해줘요. 다산 콜센터에. 잃어버린 개도 찾아주고 뭐 동생한테 연락도 해줍니다. 거의 만물 상담소인데 다산 콜센터. 명리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별의별 걸 다 물어봐요. 별의별 걸. 근데 이게 명리학만 가지고 답변할 수 없는 것들이 워낙에 많아서 윤회 공부도 해야 되고 카르마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인간 그런 영혼이란 무엇인가, 뭐 죽음 이후의 세계는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거 철학 공부도 해야 돼. 이제 그런 형태들. 그러다가 보면은 대체로 정신병이 의심되는 분들이 또 손님으로 오세요. 그럼 이게 사주가 문제인가, 지금 이 사람의 우주가 지금 망가져 있는가, 그러면 정신병도 공부를 해야 돼. 신경증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당신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하려면 우리도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건 사주가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자, 아무튼 공부를 지속적으로 쭉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또 겁먹고 터널이 끝이 없는 거구나. 그럼 들어가지 말아야지. 또 이럴 수 있는데 이 터널이라는 게 다행히 터널이 좀 있다가 또 밝은 빛이 보이다가 또 더 올라가면 또 터널이 있다가 서울에서 강원도 가려면 원주 지나가지고 강릉으로 가는 길에 터널이 한 4-5개 정도 뚫려 있거든요. 높이가 높아지면서 터널 나오고 높이가 낮아지면서 터널 나오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터널이 끝도 없는 건 아니고 가다가 한 번씩 햇빛이 비춰지고 그냥 거기서 멈출 수도 있고 좀 더 진행하면 또 터널이 나오고 또 거기를 또 꾹 지나가면 또 빛이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사주를 좌절하게 만드는가, 장벽이 무엇인가 좀 할게요. 이 얘기. 무지한 사람은 자신을 높게 평가한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사람을 잡았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무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능력 정도를 제대로 평가하지도 못한다. 실력자를 못 알아봅니다. 능력이 어느 정도 나아지면 자신과 주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모든 걸 다 안다.
저 시골 사람이 둘 있는데 서울에서 살다 온 사람이 있고 서울에서 안 살아본 사람이 있어. 누가 더 서울에 대해서 잘 알까? 누가 더 서울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을까? 누가 더 서울에서 살다 온 사람은 별로 환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안 살아본 사람이 환상이 있죠. 귀농을 해가지고 전원주택에서 생활해 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환상이 없어요. 이제 환상 다 깨져 있죠. 야, 시골에 사니까 진짜 힘들더라. 근데 또 서울의 아파트 빌딩촌에서만 살던 사람들은 또 귀농에 대한 꿈이 있고 또 전원주택에 대한 꿈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형태. 명리를 어느 정도 알기 전까지는 명리학에 대한, 운명학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아, 그게 그 마냥 환상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사주 명리 공부의 고비. 단계가 있어요, 단계. 단계입니다. 처음에 사주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중요한 얘기니까 이걸 해볼게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좀 적극적이신 분들이에요. 우리 뒤에 계신 우리 고마우신 수강생님들을 비롯하여 오늘 처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오프라인 모임이나 실전 현장 강의를 직접 찾아오신 여러분들도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죠.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명리를 좀 배워보고 싶은데 직접 문화센터를 간다든가 교육센터를 간다든가 뭐 대학에 등록을 해본다든가 뭐 직접 개인 수강을 받아본다든가 이렇게 현장 강의를 오시는 분들은 진짜 몇십 명에 한 명 정도겠죠. 이렇게 열의를 시간을 내셔서 평일에 오신다는 거는. 그러면은 이렇게 볼게요. 왜 사주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나의 뇌를 가지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내가 결정 판단을 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많은 경우 착각이고 대부분 조종을 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거는 사실 내 머리가 생각한 게 아니고요. 마음에서 올라온 겁니다. 마음에서. 뭐 인공지능 드론이 있다고 쳐요. 그 인공지능 드론이 알아서 움직일까? 아니야. 알아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드론 컨트롤 센터에서 이렇게 조종을 해, 프로그램을 해서 어디에 가서 택배를 들고 어디에 배달을 해줘라 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넣어주면은 그 드론이 삥 날아가서 물건 싣고 다른 장소에 물건을 내려놓고 가. 근데 그 드론이 자기가 직접 한 거라는 생각이 들려면 그냥 프로그램을 조금만 바꿔야 돼. 외부에서 신호를 받았다고 여기지, 지시를 받았다고 여기지 말고 너 스스로 생각 판단하여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라 라고 위에서 지시를 내리잖아요. 그럼 그 인공지능 드론은 문득 어디를 가고 싶다. 문득 저 물건을 들고 싶다. 문득 또 어디를 가고 싶다. 갑자기 물건이 싫어지면서 여기다 물건을 놓고 가고 싶다. 그래서 물건을 놓고 또 딴 데로 가. 그 드론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 판단해서 물건을 옮겼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의 인공지능으로 실은 조종받은 거야. 어디 가서 물건 들고 어디다 옮겨 놓으라고. 자, 여러분들은 지금 명리 공부를 하고 싶다. 사주 운명이 궁금해졌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사주 공부를 해야겠다. 사주 공부를 하러 가자. 드론하고 뭐가 달라? 드론하고 뭐가 달라? 그럼 지시받은 거예요. 누가 지시했어? 내 마음에서 나한테 생각을 떠올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생각이 났다. 생각이 올라왔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른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떠오른 거를 내가 잡은 거야.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선 이러자 저러자 요러자 하는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중에서 잡는 것도 있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도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운명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잡은 거야. 그렇다면 왜 나한테 운명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왔을까? 근원적인 원형, 그 생각의 의미는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라는 마음의 소리가 여러분한테 들린 거예요.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라는 마음의 소리. 그 말인즉슨 현재 이 생각이 났다는 것은 현재 나의 시점이 인생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인생 분기점이라는 거는 기차가 어디를 달리다가 어떤 역에 도착했는데 그 역이 분기점이야. 그래서 뭐 강원도로도 가고 뭐 경상도로도 가고 서울로도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개 있는 역에 도착을 했어. 그럼 그곳에서 내가 인생 분기점에서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면 강원도로 갈 수도 있고 경상도로 갈 수도 있고 서울로도 갈 수 있는 거야. 즉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종종 그 인생 분기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마음속에서 너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선택을 해보거라. 근데 이렇게 유식하게 머리에 생각나지 않고 그냥 머리에서는 사주 한번 보러 갈까? 이거 신기한데? 한번 배워볼까? 라는 식으로 우리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동양권에서는 사주 배워볼까로 생각나는 거고 서양권에서는 뭐죠? 뭐 점성학을 배워볼까? 뭐 타로를 배워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나겠죠?
그게 이제 우리는 의역을 해서 내 머리에서는 내가 왜 인생이 궁금해졌지? 사주를 한번 배워볼까? 라고 우리는 비슷한 방법을 찾은 건데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사주, 명리, 운명학에 관심이 생기게 된 이유는 바로 지금 시점이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라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현 상태로 그대로 이러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보다 다른 삶을 살아볼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바닥으로 떨어질 것인가?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내 마음의 소리, 즉 수호신이 나한테 너의 인생 좀 한번 되돌아봐. 인생 되돌아보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 사주 보러 가서 나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쭉 얘기해보고 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런 조언을 들어보는 방법도 도움이 되겠죠. 자, 사주 배워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의미는 설사 여러분들이 사주를 배우시든 안 배우시든 간에 내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이제 한번 운명 공부를 해볼까라고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주 명리학 공부를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주 명리학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사주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탈락합니다. 그 말인즉슨 5명 중에서 사주 명리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 5명 중에서 사주를 보러 다니고 또는 사주책이나 유튜브 방송들을 보고 나서 아 뭐야 하나도 안 맞잖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머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잘 맞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올가미에 걸려든 거야. 어떤 사람이? 귀신같이 잘 맞는 사람이. 그러면은 사주가 하나도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번 지구별 체험에서 이 사주하고 인연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안 배우시면 돼. 안 배우시면 돼. 자, 이거 나중에 제가 이 얘기를 할 건데 사주는 관념학입니다. 관념학. 그러니까 우주의 절대불변의 법칙이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절대불변의 법칙이 아니란 거예요. 누구한테는 작동하지만 누구에게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한테는 다 작동해요. 왜 여기까지 왔잖아. 이게 그럼 이제 제 말을 이제 잘 이해하신 분들은 그럼 나 사주 모를래. 나 사주 모를래. 내 사주에 안 좋다는 얘기 잔뜩 있던데 나 사주 모를래. 이제 빠꾸가 안 됩니다. 한번 알고 나면 빠꾸가 안 돼요. 백이 안 돼요. 이제 그럼 앞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앞으로 가는 방법밖에. 저 고양이가 저기 뭐죠? 저 터널에 파이프에 이렇게 콱 낑기는 경우가 있는데 고양이는 뒤로 가기 기능이 없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서 막히면 거기서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명리학도 한번 명리학이라는 학문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빠져들었다. 그럼 이제 명리학이라고 하는 이 관념 체계가 여러분의 운명에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간섭을 무지하게 받아들이면 부정적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이거를 지혜롭게 받아들이면은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간섭, 운명의 간섭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선순환 작용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사주에 죄 나쁘다는 소리를 잔뜩 듣고 겁을 잔뜩 집어먹어서 공부를 했더니 계속해서 나쁘다는 소리가 개미일주 나쁘대, 무슨 일주 나쁘대, 을묘일주 썩었대, 신유일주 큰일 났대, 왜 필 임술일주야, 어머 백호개각이 2-3개나 들었어, 우와 상관경화 큰일 난다던데, 이야 이게 이 사주 이거 단명하는 사주라던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런 단식적인 얘기를 듣고 그대로 내가 그거를 수용을 해버리면은 내사를 해버리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운명의 부정적 간섭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유롭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자신의 자유롭지 못한 운명의 구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르면 구속받고 알면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한번 명리에 발을 들이신 분들은 명리를 지혜롭게 받아들이셔야 돼. 빠꾸가 안 되니까. 나 모를래요가 안 되니까. 그러면 지혜롭게 받아들이면은 운명이 자유로워지고 내가 운명을 사주 명리학을 내가 다루거나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거를 지혜롭게 다루지 못하고 특히 공포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운명의 굴레에다가 자기를 끼워 맞춰버리면 그때서부터는 내가 운명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운명이 나를 다룹니다. 어떤 운명? 나를 괴롭히는 운명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좀 이따 관념 얘기할 때 그 얘기 좀 잠깐 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사주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보통은 탈락돼요. 근데 또 20대 땐 그랬다가 또 40대 때는 철석같이 맞기도 하고 이제 그때 따라 다른 거죠. 자, 세 번째, 사주에서 하는 말이 나를 포함한 내 주변 사람들의 운명과 비슷하게 맞는 것 같다. 신비성을 가진다. 이제 이게 바로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관념 체계가 여러분의 우주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빠꾸가 안 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지혜로 하여 운명에서 자유로워지느냐, 아니면 공포심에 무서워서 접근을 하여 계속 노예가 될 것인가, 부자연스러워질 것인가. 현명하게 배워야 됩니다. 현명하게. 자, 네 번째.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욱 궁금한 것이 많아지고 모르는 게 많아진다. 이게 명리학이요. 샘플이 적을 때는 잘 맞는 것 같은데 샘플이 많아지면 그때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샘플이 적을 때라는 거는 한 서너 명이나 네다섯 명 정도, 한두 명 정도를 봤을 때는 잘 맞아. 하긴 잘 맞으니까 다음 진도를 나갔겠지. 안 맞은 사람들은 윗단계에서 사주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기서 나가리죠. 그러니까 사주가 내 운명에 맞는 것 같아. 근데 대체로 그 10명 중에 7, 8명, 8, 9명이 인생이 힘들어서 이제 사주를 보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이 너무 좋아서 사주 보러 오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죠. 있나? 열에 한두 명? 근데 이제 좋아서 오는 사람 별로 없고, 왜 내 뜻대로 안 풀리지? 나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내가 이거밖에 못 살지? 왜 내가 이런 배신을 당해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상황을 겪어야 되지? 왜 난 열심히 했는데도 이러지? 그러면 이거 뭔가 작용하는 힘이, 운명의 힘이 있는가 보구나 하면서 사람이 살짝 겸손해지면서 그 운명의 힘이 뭔가를 좀 알아보자, 내 사주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이제 접근을 한 거란 말이죠. 샘플이 한두 명일 때는 잘 맞는 것 같아. 뭐 나하고 남편, 뭐 나하고 자식, 아니면 나하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왼수, 이런 사람들부터 맞는 것 같은데 샘플이 많아지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몇십 명 되면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5번. 같은 사주라도 해석이 각양각색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이론끼리 충돌하게 되는 현상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속담 같은 것도 뭐 이런 속담은 뭐 일찍 일어나라 그러고 저런 속담은 일찍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어떤 속담은 뭐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러고 어떤 속담은 높이 나는 새가 떨어질 때 더 아프다 그러고 뭐 이제 이게 속담끼리 상충하는 것처럼 명리 이론도 뭐 평관 만나면 안 좋다 그러는데 뭐 임수하고 병화는 또 좋다 그러고 또 뭐 재극인이 걸리면 안 좋다는데 또 이럴 때는 좋다 그러고 뭐 공망은 안 좋다고 들었는데 또 공망으로 잘 된 사람들 보고는 이 사람은 예외적으로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요래서 좋다. 뭐 오행이 불균형된 사람들은 안 좋다 그러는데 또 오행이 몰빵된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나오면 이 사람은 뭐 귀격이라서 좋다 뭐 귀격이라서 좋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 뭘 잘 모를 때는 뭔가 높은 훌륭하신 분의 규칙이 있는데 내가 아직 그거를 모르고 그냥 했는갑다 하는데 아니야. 얘들 장난이야. 얘들 장난. 일관적이지가 않아. 일관적이지가 않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웬만하면 다 자녀들을 사랑하셨죠? 뭐 물론 지금도 사랑하시겠죠?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사소한 거짓말 특히 뭐 중대한 거짓말 말고 뭐 사소한 거짓말 사랑스러울수록 더해요. 뭐 어떤 거짓말들이 있을까요? 보통 아이가 어릴 적에 거짓말 많이 합니다. 부모들은요 아이를 사랑하지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무슨 거짓말?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해가지고 치과 데려갑니다. 그러죠? 엄마 좀 있으면 들어가 해놓고 2시간 있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냉장고에 내가 맛있는 거 해놨어. 네가 좀 차려 먹어 했는데 뭐 별로 맛있는 거 없어요. 밀키트 몇 개 들어있죠? 뭐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너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온다라든가 너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든가 울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준다든가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은 삼촌 안 온다. 삼촌이 선물 안 사갖고 온다라든가 할머니가 너 혼낼 거야. 너 옆집에서 잡으러 온다. 뭐 걔한테 물린다. 뭐 이런 등등으로 아이의 행동을 어떤 내 뜻대로 유도하기 위해서 선의의 목적으로 엄청난 거짓말을 해대죠. 자, 왜 그러냐면은 아이가 아직 진실을 얘기했을 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때는 그냥 아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거를 중심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초콜릿 싸줘, 초콜릿 줘, 초콜릿 줘 하고 있는 아이한테 밥을 안 먹고 초콜릿만 찾는 아이한테는 너 이거 엄마랑 이거 3숟갈만 먹으면 엄마가 내일 초콜릿 사줄게. 이거 3숟갈만 먹으면 초콜릿 사줄게. 그리고 다음날 또 초콜릿 왜 안 사줘? 그러면 요거 3숟갈 또 먹으면 내가 초콜릿 사줄게. 초콜릿 사줄게. 이거 다 뭐야?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을 하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그쵸.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래놓고 치과에 데려가는 거. 아이가 덜 성숙하게 되면
신은 엄청난 거짓말을 남발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으면 엄청난 거짓말을 남발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절에 다니시는 분들 있죠. 절에 가면 입구에 사천왕상이라고 있는데 사천왕이 동서남북을 지키는 사천왕이 주로 어떤 포즈로 앉아 계십니까? 나 무섭지? 말 안 들으면 내가 다 혼내줄 거야. 불교의 탱화 중에 보면은 무시무시한 막 이런 거를 쓰고 뭐 악마와 사탄의 모습을 한 막 뿔 달린 사람들이 막 괴물 같은 창을 들고는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었어. 그게 어떤 논리죠? 니들 말 안 들으면 혼내준다라는 의미죠. 말 안 들으면 혼내준다는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혼을 내야지 말을 듣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주로 어린애들한테 하는 말이죠. 우리의 인간의식이 어린애 수준일 적에는 신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말 안 들으면 물청소한다. 노예 방주 해버립니다. 불지옥 소돔과 고모라.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병에 걸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너 말을 안 들으니까 너 사업이 망한 거야. 라는 식으로 보통은 공포, 협박, 두려움, 자극을 통해서 말을 듣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5, 6살이면 이렇게 너 말 안 들으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뭐 아이가 18살, 19살, 20, 서너 살 됐는데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그러면 어머니 노망 드셨어요? 이런 소리 나올 거 아니야. 즉 우리 인간이 성숙하고 어느 정도 신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그런 어떤 공포적인 두려움이나 협박의 논리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나는 그 가끔 절에 가끔씩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은 아니 왜 자애로운 부처님의 그 신들이 왜 저기서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무서운 옷을 입고 헐크 같은 몸매를 자랑하면 왜 너 말 안 들으면 망치로 때린다. 왜 저런 모습을 왜 저러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옛날에 들었는데 가끔 그 어린 사촌 말 안 듣는 어린 사촌이 있는 집에 갔는데 거기서 뭐 삼촌이나 친척들이 너 말 안 들으면 혼내줄 거야. 너 말 안 들으면 누가 잡아가. 너 말 안 들으면 저 옆집에서 너 잡으러 온다. 잡으러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저분이 사천왕이구나. 지금 저기서 무서워요. 뭐 하는 아이가 지금 인간이구나. 중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명리도요. 우리가 이 문명학이라는 명리학도 우리가 낮은 의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걸 다 두려움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알면 안 무서워.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에 일단 발을 들였으면 두려움으로 배우지 마시고 자유로워지세요. 공부를 통해서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래서 유튜브나 책이나 뭐 가끔 이런 데서 나오는 너 교통사고 난다, 네 자식 잘못된다, 네 부모 단명한다, 너 50살에 죽는다, 너는 바람난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세요. 자, 같은 사주라도 해석이 각양각색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 자, 이제 사주 공부의 주요 장벽 넘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는 공부를 그래도 한 1, 2년 이상 하신, 2, 3년 이상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막 관심을 가진 지 한두 달 됐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잘 아는데 조금 모르는 게 좀 많아서 지금 한참 그 절망의 밸리에서 막 이렇게 추락하고 계시거나 절망의 밸리 밑바닥에서 지금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그동안 들인 시간이 아까운데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보통은 절망의 밸리 안다 모른다 내가 아는 게 뭐냐 지금 이러고 있는 분들한테 이분들이 이렇게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요 단계 분들을 위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도 거쳤던 얘기고 다른 여러 명리 선생님들도 거쳤던 얘기입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은 저의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명리계의 보편적인 얘기와는 조금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명리 선생님들의 얘기와 좀 다른 결이 좀 다른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 우선 요 한 6가지 정도를 넣고 요 박스에다가 제가 구체적인 좀 내용을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철학적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주 공부의 주요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자, 사주 공부의 주요 장벽들이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찾기.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죠. 사람의 운명도 좋은 운명이 있고 나쁜 운명이 있다라고 간주를 하고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서 얘는 좋은 사주인가 나쁜 사주인가라는
그것 찾기 대회를 벌이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안 나와. 이거는 꼭 무슨 느낌이냐면요. 서울은 살기 좋은 도시입니까? 살기 어려운 도시입니까? 라고 무슨 고등학교 주관식 문제에 나온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정답이 뭐 살기 좋은 곳이라고 써야 되고 살기 힘든 곳이라고 쓰면 떨어지나? 아니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쳐봐요. 정말 뭐 대학교 논술 문제에 뭐 서울은 살기 좋은 도시입니까? 살기 안 좋은 도시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프가니스탄이 살기 좋습니까? 아니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서울에 비해서 아프가니스탄은 살기 좋은 곳인가요? 뭐 혹시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아유 그래도 한 100명 중에 99명은 그래도 서울이 좀 난 것 같아. 물론 뭐 일부 아프가니스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한두 명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서울은 살기 좋은 곳입니까? 살기 나쁜 곳입니까? 이거는 매우 주관적인 질문이죠. 사실 그런 문제가 나왔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논술 능력이나 서술 능력을 보려고 성의를 보려고 하는 것이 정답 맞추기 게임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사주를 볼 때 이 사주는 좋은 사주인가 나쁜 사주인가를 맞추시오라는 문제가 딱 서울은 살기 좋은 도시입니까? 살기 나쁜 도시입니까? 라는 거와 같은 거야. 정답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서울에 사는 사람 중에서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서울이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서울이 살기 어려운 도시라고 힘든 도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오늘 살기 좋았는데 내일은 또 살기가 싫어질 수도 있고 모레는 또 살기가 좋았다가 또 글패가 되면 또 살기 싫어질 수도 있는 거야. 아침에는 살기 좋았다가 저녁에는 살기 싫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러이런 점들은 마음에 들지만 이러이런 점들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이런 게 사실 이게 더 정답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건데 한마디로 주관식 문제를 정답 맞추기를 하려고 하면 평생 공부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서울은 살기 좋은 동네인가요? 살기 나쁜 동네인가요?를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다니면 이게 10년, 20년, 100년, 1000년 걸려봐. 이거 되겠어? 나중에 정답은 뭐예요? 네 마음 먹기 나름이다지. 네 마음 먹기 나름이다. 네가 서울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좋은 도시고 너가 서울을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나쁜 도시인 거야. 대한민국이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면 좋은 동네인 거고 대한민국이 나쁜 동네라고 생각하면 나쁜 동네인 거지. 결국 너 마음 먹기 나름이다. 뭐 이게 정답 정도 되겠죠. 그러면 사람의 운명도 좋은 운명, 나쁜 운명이 있을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대신에 그 마음을 단기적으로 먹느냐 장기적으로 먹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결혼을 잘한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단기적으로는 한 1년 정도는 서울이 좋았는데 한 10년 살다 보니까 갈수록 서울이 이제 싫어져.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거죠. 마약을 하는 사람들한테 당장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 뭘까요? 마약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마약하고 내일도 마약하고 글패도 마약하고. 그러면 마약하는 사람한테 지옥은 뭘까요? 마약을 못하는 거. 그게 지옥이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마약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마약하는 사람한테는 단기 쾌락에 빠진 사람들한테는 단기적으로는 그 쾌락을 못하게 되는 게 나쁜 일인 거지만 한 5년, 10년쯤 바라봐서 먼 미래에서 과거를 바라보게 되면 아유, 그때 그만두기 다행이다. 그때 계속했으면 난 살아있지 못할 거야. 그때 그만두기 다행이다. 같은 거죠. 즉, 단기적으로 보느냐, 장기적으로 보느냐. 고3 때는 내가 왜 필은 고3이야. 이 고3은 정말 지옥이야. 고3은 너무 힘들어 하고 있지만 한 10년쯤 지나서 그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다고 쳐요. 그러면 아유 그때 고생 좀 더 할 걸. 아유 고생 좀 더 했으면 내가 더 좋은 대학을 갔을 텐데. 그때 왜 내가 대충 고생해가지고 이런 대학을 갔을까. 뭐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결국 미래의 내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의 고생이 미래의 나한테는 행복인 거고 오늘의 행복이 미래의 나한테는 고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누구를 중심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사주와 이거를 물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나도 받아들이는데 몇 년 걸렸으니까. 아니야. 좋은 사주는 있어. 내가 지금 알아보지 못할 뿐이야.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야. 분명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는 있을 거야. 이거 완전히 파랑새 찾기예요. 파랑새 찾기. 파랑새는 너네 집 장독대에 있다. 근데 결국은. 좋은 사주, 나쁜 사주가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주는 존귀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바라볼 때 좋은 사주 찾기 대회, 나쁜 사주 찾기 대회라는 마치 이걸 보고 이제 품평회식 풀이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하는데 사주를 품평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주를 존귀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사주를 이 사주는 모두 존귀한 사주, 신의 흔적 뭐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대신에 이 사주는
무엇을 해보려고 태어난 사주인가? 어떤 삶을 살아보라는 것인가? 그래서 무엇을 배우라는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보자라는 게 저희 호신쌤의 주장이에요. 호신쌤의 주장. 그래서 사주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기륭론의 입장에서 보는 방법과 미션론의 입장에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길흉론의 입장에서 사주를 바라보는 게 좋은 사주인가 나쁜 사주인가, 이 글자는 좋은 글자인가 이 글자는 나쁜 글자인가, 이대운은 좋은 운인가 이대운은 나쁜 운인가, 내 궁합에 요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요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 요게 좋고 나쁨을 가리는 게 길흉론이죠. 근데 기륭론의 숨겨진 내막은 마치 이런 거죠. 좋은 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피하겠다 같은 거죠. 취용피길인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고등학생이 영어 수업은 좋은 수업, 수학 수업은 좋은 수업, 과학 수업은 나쁜 수업 규정을 해놓고 과학 수업엔 참가하지 말아야지. 영어 수업은 좋은 수업이니까 영어 수업은 참석해야지. 시험 보는 건 나쁘고 힘든 거니까 시험은 보지 말아야지. 야간 자율학습 시간은 참여해야지. 소풍 가는 날은 좋은 날이니까 참석해야지. 뭐 무슨 수학 경시대회 보는 날은 나쁜 날이니까 참가하지 말아야지. 그게 학생의 자세가 아니죠. 보통 그런 학생은 졸업을 못해요. 그쵸? 계속 뺑뺑이를 돌 거야. 왜 수업을 기피했으니까.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군대를 계속 기피하면 계속 영장이 따라다니는 거야. 그 군대를 갔다 오기 전까지는 그 영장이 계속 평생 나를 따라다녀요. 저 유승준 씨 저 한국에 못 들어오는 거 봐. 평생 못 들어올, 몰라. 뭐 몇 년 있다 혹시 풀릴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니까 사주에 써 있는 8글자는 일종의 내가 이번 지구별에서 체험하고 경험해 봐야 될 8개의 버킷리스트라는 입장으로 봐야 되는 거지, 좋은 글자와 나쁜 글자가 있어서 좋은 글자는 받아들이고 나쁜 글자는 피해야겠다. 이러면 사주가 미궁에 빠집니다. 한 2, 3일 정도는 깨달음이 오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미궁에 빠지기 시작해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 사주에서 나쁜 글자, 좋은 글자 찾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필수적으로 좋은 글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적으로 나쁜 글자가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나쁜 글자에서 폐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인성이 나쁜 글자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봐. 뭐 이 식상을 쳐가지고 인성이 나쁜 글자라고 만약에 판명을 했어. 그것도 역시나 주관적인 건데, 나쁜 글자라고 표명을 하면 그럼 인성을 피해야겠죠. 그럼 인성 피하자 그러면 이제 온갖 말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귀신, 공부를 하면 안 돼, 공부하면 안 되고 어머니가 귀신이다. 와, 어머니가 들으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 와, 그래서 공부를 안 시켜?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해? 제가 예전에 한 7, 8년 전에 그 네이버의 다양한 역학 카페에서 제가 아주 무료 상담을 많이 해주던 사람이에요. 아주 정성껏 무료 상담을 해줬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흔하게 나오는 스토리가 자기 사주를 올리면서 어디서 사주 봤는데 제 사주에 편인이 귀신이라던데 그럼 엄마가 나에게 나쁜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면 이제 얼굴 안 보고 상담하니까 별의별 원초적 근원적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엄마와 떨어지십시오, 엄마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부가 안 좋으니 공부하지 마십시오. 와, 심하게는 자식 사주를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의 편인이 많아서 안 좋다던데 어떻게 해야 개운법이 뭔가요? 그랬더니 자식을 공부시키지 마십시오. 이런 댓글까지도 걸려있죠. 우와, 우와, 난 이거 경기를, 그 내용을 보고 이럴 수가. 선무당이 사람을 잡고 있는 현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좋은 글자, 나쁜 글자가 아니에요. 편인이 2개 걸려 있으면 편인을 경험해 보라는 것이지, 편인이 나쁜 글자니까 편인을 멀리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대표적인 게 뭐죠? 사주에 비경겁제 많으면 비겁이 나쁜 놈, 귀신, 내 돈 뺏어가는 도둑놈 나쁜 놈이니까 동업, 협업 하지 마시고, 뭐 형제도 도둑놈이고 부모도 도둑놈이고 자식도 도둑놈이고, 너 혼자 그냥 무수의 풀처럼 살아라, 너 혼자 살아라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거 하나만 명심하세요. 신은 사주에다가 하지 말란 거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하라는 거 적어놨지. 딸랑 8개야. 뭐 80글자도 아니고 800글자도 아니고 딸랑 사주에 8글자 써 있는데 그 8글자가 하지 말란 거 적어놨을까요? 거기다가 너 이번에 지구별에 가면 이거 하지 마 라고 사주에 써놨을까요? 아니야. 사주에 써 있는 건
너가 지구별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야. 일종의 계획서 같은 거야. 나 이런 거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야. 비경겁제가 많이 붙어 있으면 사람이 도둑놈이다, 사람을 피해라가 아니라 너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너가 좋든 싫든 피하든 안 피하든 너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함께 하든가 함께 나누든가 함께 공유하든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왕이면은 사람 관계를 배워야지 사람을 적이라고 하시고 내 사주에 비겁이 귀신 흉신이라고 했으니 아무도 믿지 말아야겠구나. 지금 나한테 와서 잘해주고 있는 저 언니도 분명히 내 돈을 노리고 지금 저러는 것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이건 정말로 이건 무지의 소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주 8글자에 하지 말란 거 써놓은 거 아니에요? 경험하고 체험해 보라는 거 써놓은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어떤 여행사 패키지를 만나가지고 그 여행사에 뭐 일주일 동안 이 8개의 코스를 갈 겁니다 해가지고 여행 일정표를 받았어. 그럼 거기 있는 여행 일정표가 가지 말아야 될 거를 일정표에 적어놨겠어? 가볼 거 적어놨을 거 아니야, 가볼 거. 그럼 사주 8글자가 가보지 말아야 될, 피해야 되는 게 아니야. 경험해야 되는 거야. 체험해야 되는 거야. 학교 다니는 학생이 영어 시간은 좋은 시간, 수학 시간은 나쁜 시간이라고 규정했어. 그 영어나 수학 잘못이야? 아니면 그거를 함부로 규정한 그 아이 잘못이야? 대체로 영어를 잘하는 학생은 영어가 좋아요 그럴 거고 영어가 못하는 학생이나 영어가 싫은 학생들은 영어가 싫다고 하겠지. 그게 영어 잘못이야? 영어 싫어하는 걔 잘못이야? 그럼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그럼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래서 내 영어 성적이 오르면 그럼 영어가 좋아지겠죠. 그러면 내 사주에 비경겁제가 많어. 그럼 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 만사형통이야.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야. 사람 관계를 통해서 성공을 해, 그 사주는. 근데 사주에 비경겁제가 많은 사주가 사람이 나쁘다고 들었어요 하면서 사람을 피해 다니고 나 그냥 혼자 살 거예요. 나 그냥 코쿤 속에 빠져서 나 혼자 할 거예요. 그래 버리면은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에너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기운들은 그게 바로 귀신이 돼요.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기운이 나의 귀신이 된다고. 사주에 비경겁제가 많은데 내가 외톨이면 그럼 내 사주에 비경겁제는 나의 컨트롤 영역을 벗어난 거야. 그러면 걔네들은 내 의사와 무관하게 행동을 해. 내 의사와 무관하게 행동을 한다고. 내 사주에 인성이 있는데 인성을 내가 만약에 자격을 따지 못하면 그거는 내 컨트롤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나한테 주어지지 않은 인성을 그냥 바라보고 원망만 하게 돼. 나는 이쁨 받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지 않지? 내가 그 인성을 얻으면 그러면 내가 하는 만큼 사람들로부터 도움도 받고 공부한 건 자격도 가질 수 있는 거다. 사주에 편관이 있어. 편관은 나쁜 거래요. 그래서 전 편관을 피할 거예요. 왜 피해져? 피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야. 나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에서 국민을 좌파와 우파로 나눠가지고 우리는 우파 정권이니까 우리는 좌파 정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좌파 국민들만 데리고 정치를 할 거고 우파들은 저리 가! 또 내지는 나는 우파 국민들하고만 정치를 할 거고 좌파들은 저 빨갱이들이니까 나 걔네들 국민으로 인정 안 할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한민국에는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과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 그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은 정부에서 나를 제꼈어 가령. 나는 좀 좌파 성향 또는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 성향을 가진 정권이 집권해가지고 나를 제꼈어. 그러면 나라에서 뭐 하자 그러면 내가 참여하고 싶겠어? 안 참여하고 싶겠어? 그러면 이제 사사건건 반대하거나 에이 내가 해주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내가 공무원인데 내가 좌파 성향 가지고 있다고 나라에서 나를 배제했어. 또는 내가 우파 성향 가지고 있다고 나를 배제했어. 그러면 내가 공무원이지만 그 열심히 하고 나라에서 지시가 내려면 열심히 하고 싶겠어? 아니면 태업이나 일부러 실수를 막 남발해 버리든가 해버리겠어. 마치 그런 거야. 내 사주에 있는 어떤 글자를 내가 저건 내가 아니야. 저건 내가 아니라고. 저건 나쁜 거야. 저거는 나쁜 글자야 라고 해버리면 그 글자는 그때서부터 나를 적대시합니다. 내가 그 글자를 적대시할 때 그 글자도 나를 적대시합니다. 그럼 내가 편인을 적대시하면 편인은 이제 사정없이 식신상관을 하다 보면 물어뜯어가지고 행동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고 편관을 내가 적대시하면 그럼 편관을 나를 비경겁제를 보는 대로 갖다가 내가 널 아주 빡세게 힘들게 굴려주마. 너에게 재난의 상황을 내가 만들어줄게 하는 거고 내가 재성을 적대시하면은 그럼 알았어 나도 너한테 안 갈 거야. 너 한번 그지로 살아봐. 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사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다 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고 내 사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몇 개의 글자만 귀신이랑 몇 개의 일명 용신이라고 하는 것만 좋아하고 귀신 뭐 한신 구신이라고 하는 건 적대시해버리면 걔네들은 정말로 내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주 공부의 중요 장벽,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장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주를 좋고 나쁘고 길하고 흉하고라는 관점으로 보지 마라. 사주 자체도 그렇고 사주 안에 들어있는 8개의 글자도 요 글자는 좋은 글자, 요 글자는 나쁜 글자. 그러니까 뭐 길신, 흉신, 뭐 흉신, 살상효인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다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다. 라는 관점으로 보세요. 다음, 두 번째, 용신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용신은 무엇이고 용신이 중요한가? 명리 공부의 주요 장벽 중에 하나가 용신입니다. 용신 찾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용신을 매우 중요시 여기시는 또 명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저 무식해서 저런 거야. 네가 용신을 몰라서 그래. 이럴 수 있는데 그래요. 저 무식해요. 저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존중하고 또 저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존중하는 건 존중하는 거고 저도 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 용신이라는 거에서 용자가 이게 쓸 용자를 명리학에서 쓰고 있어요. 이게 쓰는 글자다라는 뜻이에요. 의미 자체가. 근데 이 명리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용신이라는 말은 되게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대체적으로 좀 크게 거시적 관점, 좀 넓은 범위로 보자면 내 사주에 좋은 글자라는 범위로 보통은 많이들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좋은 글자야. 그 중에 최고가 용신이고 그 다음이 희신이야. 뭐 정도로 보는 거죠. 용신과 희신은 나에게 좋은 글자고 뭐 기신과 구신은 나쁜 글자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과연 그럴까? 이게 주관적이에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좋고 나쁜 건 무엇일까? 좋고 나쁜 게 뭐냐? 사람마다 좋고 나쁨이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충분한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죽어라고 일을 해가지고 젊었을 때 일을 해가지고 악착같이 노랭이처럼 일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수십억 수백억을 모았는데 내 주변에 친구 한 명도 없고 나 도와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 왜? 내 친구들 돈을 내가 다 털어먹었거든. 내가 아주 인정사정 없이 무자비하게 돈 벌었거든.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어. 보통 그런 사람들을 보통 사회에서 뭐라 그러죠? 뭐 스크루지? 뭐 졸부? 뭐 그렇죠. 보통 그런 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져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더 이상 돈은 좋은 게 아니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게 좋은 거야. 식당이 하루에 매출 1,000만 원씩을 내고 있고 한 달 매출을 막 3, 4억씩 내고 있는 식당이 있어. 그래서 막 손님들이 그냥 매어 터져. 그런 식당에서 한 20년 정도 식당을 운영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한테는 손님이 많이 오는 운이 좋은 운일까요? 손님이 안 오는 운이 좋은 운일까요? 그분들은 이제 손님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 왔는데 내년에도 번창하시겠습니다. 와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자, 백수 생활 몇 년 하신 분한테는 바빠도 좋으니까 취업하는 게 좋은 운이고 직장에서 너무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 번아웃이 오신 분한테는 이제 그만 직장 좀 쉬고 재정비와 충전을 통해서 워라밸을 추구하는 게 좋은 운이야. 즉 나의 성장 수준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와 있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전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하위 욕구, 생존에 대한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위 욕구 충족 때문에 상위 욕구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는, 나 인정받고 싶고 변호사 시험 1등으로 가고 싶고 무슨 대학에서 교수 가고 싶고 이런 거 생각도 못해. 왜? 생존 경쟁에 지금 빠져서 지금 당장 내 다음 달 생활비가 부족하고 지금 아이가 몸이 아픈데 지금 병원비가 없고 지금 할머니를 모시고 싶은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할머니한테 치료를 못하고 있고 지금 나도 지금 노동을 못해가지고 지금 며칠째 라면 끓여 먹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상위 욕구 는 다 꿈같은 얘기고 그냥 그분의 소원은 아이고 일단 뭐 복권이 당첨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좀 일이라도 안정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뭐 이런 거와 같은 거니까. 자, 결국은 좋고 나쁨이라는 어떤 관계가 되게 주관적이에요. 다만 옛날에는 비교적 명확했어요. 좋고 나쁨이. 왜냐하면 옛날 시대에 뭐 한 50년 전, 100년 전에는 50년, 100년 이전 시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수의 5%, 10% 정도 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80%, 90% 되는 사람들이 이 하위 욕구의 문제에 매달려 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겨울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명리학 배울 때 식신은 최고의 길성이다라고 배우죠. 그 식신이 뭔지 아세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먹을 것만 좀 잘 먹게 해주세요가 식신이에요.
그래서 먹을 식의 식신이잖아. 먹게 해주는 신이란 뜻이야. 먹게 해주는 신. 사주에 식신이 있으면 안 굶어 죽는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10명 중에 8명은 아유 내 사주에 식신이 있으니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는데 아유 행복해라. 아유 나 뭐 재관 이런 거 필요 없어. 나 그냥 먹고 살기만 해주세요. 내 재관은 꿈도 안 꿔요. 자 이게 이거였어. 근데 요즘에 식신만 있으면 행복해? 아유 돈도 벌어야 되고 좀 명예도 좀 얻어야 되고 좀 인정도 받아야 되고 막 사람들 막 무리도 좀 이어가지고 좀 파워도 좀 과시해야 되고 뭐 내가 지금 병원 부원장으로 지금 10년째 있는데 그분의 소원은 뭐겠어? 병원 원장 내가 지금 군대에서 지금 대령으로 올라가 있는데 지금 그분은 지금 뭐 때문에 괴롭겠어? 별을 못 따라서 근데 지금 하사관으로 있는 사람한테는 지금 저 대령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니까 사주의 좋고 나쁨은 사람마다 전부 달라요. 그 옛날 시대에는 돈 좀 있고 먹고 살만하면 그게 행복한 거여서 비교적 명확했지만 요즘에는 먹고 살만해진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인정받기, 누구로부터 사랑받기, 무슨 관직에 오르기, 뭐 이왕이면 1, 2, 3등 하기, 이왕이면 빌보드 차트 10위권에 오르기 뭐 이런 형태들의 저마다의 다양한 욕구를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용신이라는 거는요. 이 명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뭔가 명리학계의 절대적인 규칙과 규범이 있어서 용신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뭐 센티미터법 같은 게 있어서 저 사람이 30cm다 그러면 어디 가서든 30cm가 표준화되어 있는 거 이런 건 계량화된 건데 근데 이 용신 명리학계에서 현재 용신이라는 말이 표준화 계량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은 주요 용신법 한 6개 정도 되고요. 기타 용신법 한 30까지 되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명리가마다 각자 자기 방식의 명리 용신법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명리가 10분 중에 5분이 내 식대로 내 식대로. 호환이 안 돼. 호환이. 이 사람의 용신은 저 사람이 인정 안 하고 저 사람의 용신은 이 사람이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명리학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원에서 그래도 그 명리 한 10년 정도 했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명식을 하나 들이대면서 이 사주의 용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각자 발표해 보아라. 10명이 전부 10마디 다른 말을 합니다. 10마디 다른 말이에요. 교수님도 니들 틀렸고 이게 맞아라는 얘기 안 하십니다. 니들 말이 모두 옳다해. 그게 예를 들어서 하위 욕구에 지금 머물고 있는 사람은 그 하위 욕구가 충족되는 게 용신이고 먹고 사는 거. 그 다음 상위 욕구가 결여된 사람들은 그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위 욕구 뭐 인정받고 사랑받고 뭐 인기 얻고 하는 것들 명예 얻고 무슨 자리에 오르고 뭐 이왕이면 더 빨리 오르고 더 높은 단계로 오르고 그런 상위 욕구가 충족이 되는 게 용신이야. 용신. 그러니까 각자 사주를 보면서 서로 동상이몽으로서 좋고 나쁜 게 동상이몽인 거야. 동상이몽. 근데 인상 깊었던 게 그 한참 부동산 아파트값 오를 적에 2021년에 그 서울 수도권에 그 강남권에 아파트 20채를 가지고 계신 여성분을 만나서 나이가 40대 초반이야. 대박이죠. 그러면 강남권의 아파트가 한 20억, 30억 정도 하죠. 그럼 20억짜리 아파트 20개 갖고 있으면 몇 억이야? 400억 자산가죠. 400억. 그중에 한 3채 정도는 대출이 있어. 그러면 대출 빼고도 한 350억 자산가죠. 뭐 대출이야 뭐 집 3채만 팔면 다 그냥 깨끗하게 클리어 되는 거고. 그분은 20살 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버는 돈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버는 돈을 모조리 부동산 투자에 또 갭 투자에 했는데 다행히 부동산 값이 쭉쭉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 20채를 가지고 있는 400억 자산가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난 인생을 헛산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요? 난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난 너무 힘들어요. 난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돈이 400억 있으면 별로 힘들 것 같지 않아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난 너무 괴로워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 것 같은데 속 없는 소리죠. 내가 은행 이자 때문에 내가 다리를 못 잡고 자요. 그럼 집을 한 3채 파시죠. 미쳤어요. 10채 더 사야 된다고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행복할까? 이제 월세집에 사는데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강남에 아파트 20채 가지고 있는 분이 행복한 게 아니라 월세방에 살아도 나는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야. 결론적으로 각자 자기 나름의 그런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거 말했지만 주요 용신법 6개, 기타 용신법 30개. 근데 그거 외에도 저마다 명리가들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주 내에 있는 이 글자가 용신이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요 글자가 용신이다 그러고 어떤 분은 조 글자가 용신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사주에 없는 글자를 용신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목화가 용신이다, 수목이 용신이다라고 넓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목화, 수목 이렇게 넓게 얘기하는 건 사입이다. 딱 구체적으로 간목이다, 을목이다라고 지정을 해야 된다 라면서 또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명리가들이 모여서 용신 얘기를 하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의가 상하기 때문에 가족끼리 정치 얘기하면 쌈 나는 거와 명리가들이 모여서 용신 얘기를 하면 쌈이 납니다. 그래서 명리가들이 절대 명리가들의 모임에서 모이면 절대 용신 얘기 안 해요. 절대 용신 얘기 안 합니다. 의상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초보들은 어떤 절대적 규칙인 용신법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내 사주에 용신을 못 찾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용신을 찾았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야. 아니면 잘못된 방법을 알고 있든가. 아니면 주관적인 방식인데 그게 절대적 방식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든가. 내가 용신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른 명리가들은 용신이라고 생각 안 해요. 물론 같은 학파 내에서는 의견이 같을 수도 있어. 근데 사실 이 용신 얘기는요, 같은 학파 내에서도 스승과 제자 사이와 같은 똑같이 배운 제자와 제자 사이에서도 용신이 달라져요. 내가 보기엔 이 사주는 관성이 용신인 것 같아. 아닙니다. 이건 재성이 용신이죠.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용신이지. 그런 거야. 보통은 예를 들어서 용신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많이 쓰여지는 게 격국용신, 그 다음으로 많이 쓰여지는 게 중화억부용신, 그 다음 조후용신, 그 다음에 통관용신, 소통용신, 이런 형태로 한 5가지 정도 전황용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용신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치면 소통용신은 요 글자인데 중화억부용신은 요 글자고 또 격국용신은 요 글자고 또 무슨 용신 무슨 용신으로 치면 조후용신은 또 요 글자야. 그럼 용신이 뭐야? 이 관점에서 보면 요 글자가 용신이고 저 관점에서 보면 요 글자가 용신이고 요 관점에서 보면 저 글자가 용신이고 저 관점에서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는 반드시 기준이 정해져야 돼. 근데 그 기준이 사람마다 전부 달라. 동상이몽이야.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게 좋은 거고 그래서 주로 어떤 명리 선생님들은 닥치고 그냥 재관용신이에요. 무슨 용신을 찾아 닥치고 재관용신 하시는 분들도 계셔. 일부. 근데 많이 봤어. 그 얘기하시는 분들. 그분은 인성이고 비겁이고 식상이고 다 이게 비루한 거야, 비루한 거. 그냥 무조건 돈과 명예가 있어야 돼. 사람은 돈과 명예를 추구하기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분의 우주에서는 그게 진리야. 그러면 저처럼 무슨 개소리입니까? 인비가 용신이죠. 하는 저 같은 분들 입장에서는 그분하고 다른 우주를 살고 있는 거야. 저 선생님한테는 재관이 용신이고, 저는 내 마음에 내가 이것이 용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용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거와 같은 거야. 자, 용신법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주관식 문제의 답을 객관식으로 찾으려고 하면은 평생 찾아도 못 찾아요. 사주의 용신 찾기는 서울은 살기 좋은 도시인가요? 살기 안 좋은 도시인가라고 물어본 거와 똑같은 거야. 서울에서 고생한 사람한테는 살기 안 좋은 도시고 서울에서 살만한 사람은 살기 좋은 탈북자들한테는 살기 좋은 도시라고 쓰겠지. 근데 LA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또 안 좋을 수도 있어. 몰라. 또 LA에서 의료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은 서울 한국에 와서 의료 혜택을 받아서 한국이 좋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잖아. 울산, 서울, 대구, 포항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 웃기는 문제죠. 그게 사주에서 이 사주의 식상, 관성, 재성, 인성 중에서 어느 것이 용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거는 주관적인 거야. 그거를 찾으면 답이 안 나와. 30년을 공부하든 40년을 공부하든. 어떤 분들은 10년 공부하셨는데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가 부족한가 봐요. 그러는데 아니요. 공부가 부족한 게 아니라요. 지금 선생님이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답이 없는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은 무엇이고 용신이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 같은 거예요. 어떤 사주가 똑같은 동일 사주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식재가 있고 여기 관이 있고 여기 관이 있어. 예를 들어서 사주에 그러면 식재를 용신으로 쓰면 장사하시오, 자기 사업하시오가 되는 거고 아니야, 관성을 써야지. 그래서 관성을 용신으로 들어가면 직장에 취업하시오가 되는 거야. 직장에 취업하시오. 그럼 또 여기 있는 관성을 보면은 직장 취업하시오고 만약에 여기 있는 관성을 중요시 여기게 되면은 네가 창업하시오. 네가 창업하시오. 네가 창업하시오. 사실 이 사주는 식재를 써가지고 장사나 자기 전문성을 살리는 자기 돈벌이를 할 수도 있고 이거를 관과 연결시켜도 할 수 있고 사회적 관성과 연결시키면서 또 개인적 간판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장사하면서 내 관성, 내 간판, 인성, 내 자율권, 내 승인권 인성은 승인권이 결제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간판에 관인상 이렇게도 쓸 수 있어. 그러면 이 사주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존재하는 거고 자기 장사나 자기 사업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거고 직장 안 다니고 그냥 처음부터 자기 사업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거야. 이 사주는. 근데 만약에 여기 겁재가 딱 있다고 쳐.
그럼 이 동네로 넘어가려면 지금 누굴 거쳐서 가란 소리야? 겁제 넘어가라. 근데 사람이 싫어요, 그러면. 그럼 이걸 버리시든가, 그럼. 이걸 버리시든가. 그럼 특히 겁제가 재성 위에 올라타고 있어. 나는 기술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나는 기술 가지고 있고, 사회에 겁제가 재성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는 기술을 가지고 사업장이나 돈을 가진 사람을 돈 벌게끔 해주는 일이야. 그래서 같이 나눠 먹는 일이라고. 나는 그림을 그리고 너는 그림 전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팔 물건이 있고 저 사람은 지마켓. 그러면 내 물건을 지마켓에서 팔아서 지마켓도 돈 벌고 나도 돈 벌어야 돼. 근데 만약에 겁제는 도둑놈이니까 나 쟤랑 거래 안 할 거야. 그러면 돼. 그럼 이제 망가진다고 이게 망가진다고. 그 다음에 겁제를 나쁜 놈이라고 규정을 내리게 되면은 정말로 아까도 말했죠.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면 그 오행은 이제 나쁜 짓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겁제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다. 내가 못하는 건 겁제가 잘하고 겁제가 잘하는 건 내가 못하고. 그러면 나는 만들기를 잘하는데 파는 걸 잘 못해. 근데 저 사람은 만드는 건 못해도 파는 건 잘해. 그럼 내가 만들게. 네가 팔어.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벌면 나눠 가져야지. 벌어서 다 내가 가질 거야? 그게 더 도둑놈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관이 완성인 거고 어떤 사람은 재가 완성인 거야. 다만 격국용신법에서는 월지의 비중을 매우 높게 보기 때문에 월지 자체의 오행이나 또는 월지에서 천간으로 투간된 오행을 보다 중요시 여겨서 우선순위적으로는 월지가 재니까 어떤 금전재물 사업 추구를 하라. 근데 여기서 만약에 관성이 올라가 있으면은 관의 간판을 가지고 소속을 가진 재성시장에 너의 기술을 제공을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나쁜 글자 찾고 좋은 글자 찾고 하지 마세요. 이거 만약에 겁제가 나쁜 글자네. 그럼 겁제 나쁜 거예요. 그러면 겁제하고 엮여있는 얘네들은 다 못 쓰는 거야. 이게 다 사람 관계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겁제가 안 붙어있고 인성이 붙어있으면 공부 자격을 통해서 연결된다는 소리야. 사회의 재물과 명예가. 그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자격이 좀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에 식상이 있으면 내세울 기술, 사회적으로 내세울 기술이 있으면은 사회의 재물과 조직에 연결이 된다라는 뜻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겁제니까 내 사주는 버렸군. 다시 태어나야 되겠군. 뭐 이러고 끝날 거야? 그러면 사람과의 그 관계론과 관련된 좀 책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어떤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사주 가지고 있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장사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겁제하고 인맥을 잘 쌓아가지고 겁제가 관리하는 회사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회공 안 쓰고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가지고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 사주는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고 저런 용도로 쓸 수 있구나. 지금 뭐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요렇게만 쓰고 계시구나. 부자가 되고 싶은데요. 그러면 요것도 좀 활용하세요. 지금 요거 안 쓰고 계시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사주를 볼 때. 그러니까 용신법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용신은 참고만 하세요. 용신은 제가 한 강의 중에 용신에 대한 얘기들이 쭉 많이 나오는데 아마 제 강의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강의에 용신에 대한 얘기는 그다지 안 나와요. 비중이 되게 적어. 그리고 용신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주로 제가 말하는 용신은 그냥 표준화되어 있어. 격국용신이야. 왜냐하면 격국용신은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사주의 사회적 역할, 사회적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는 그냥 월지에서 올라온 것 또는 월지 자체를 격국용신으로 보는 건데 대신 격국용신에서 월지를 중요시한다고 해도 그게 전체가 다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의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님, 삼성 창업주인 그 이건희 회장님은 무신일주시거든요. 근데 인월의 무신일주야. 인월의 무신일주라는 뜻은 내가 기술로 평관사회를 들이받았다는 소리죠. 사회하고 별로 안 친한 사주야. 사회랑 안 친한 사주고 그 다음에 천간에 올라가 있는 글자가 인목에서는 한 개도 없고 전부 일지에 있는 신금에서만 전부 지장간을 표출했어. 일명 격국법의 정반대로 가는 사주예요. 격국법의 정반대로 가는 사주. 격국법이라는 것은 자평진정 격국법이라는 것은 이 사주의 월지에서 투출된 게 그 사회에 중요한 것이니 사회적 임무 역할을 맡아라인데 그 이병철 회장님은 그 사회가 하라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신 분이야.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장사와 상업과 공업을 발전시키신 분이야. 그 이병철 회장님은 우리나라의 최초로 무슨 큰 상회를 만들고 공장을 짓고 생활용품을 만들고 수출입 업무를 했어. 근데 그 당시 그 이병철 회장님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 농사 짓는 사회였어. 그러면 사회의 월지를 따르게 되면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이병철 회장 나 농사 안 지을 거야 하고 인신충 때려버리고 나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거야. 그래서 장사와 상업을 하셨어. 제조, 생산, 사업 뭐 이런 형태들. 그러면은
월지를 안 썼으니까 나쁜 사주일까? 아니야. 그냥 다른 방식의 삶이라고 보면 돼. 다른 방식의, 보편적이지 않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 반드시 보편적으로만 살아야만 좋은 거고 보편적이지 않은 삶을 살면 나쁜 건가? 아니지. 그 보편적인 삶을 살면 가난한 동네에서 맨날 저기 나물 캐고 저기 송이버섯 캐고 뭐 개구리 잡고 살고 있으면 계속 그대로 살아야 되나? 아니야. 난 이곳에서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것을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일지에 있는 걸 천간에 투출시켜서 사용을 한다고요. 일지에 있는 걸 갖다가.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동산에 있는 놀이기구를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놀이동산에 가서 내가 가져간 고무줄과 공기놀이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뷔페를 빌려가지고 그 뷔페에서 잘하는 음식으로 먹는 사람, 잔치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뷔페라는 장소만 빌려가지고 우리 집에서 만든 음식, 내가 만든 음식 가서 거기서 펼쳐놓고 잔치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 사실 뷔페집 가서 뷔페에서 주는 음식으로 음식한 사람이 더 박수를 받을까? 뷔페집 장소만 빌려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만든 음식 차려놓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박수를 받을까? 뭐 대단하다. 물론 맛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와 대단하다. 이런 형태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보고 이거는 좋은 방식이고 이거는 나쁜 방식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 사람은 이 사주를 이런 방식으로 쓰는구나. 이 사람은 이 사주를 이런 방식으로 썼네. 근데 왜 옛날 책에서는 무조건 월지만 중요하다고 했을까? 그 당시에는 사회를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회를 거슬러서 살면 대체로 패가망신하니까 무조건 그냥 닥치고 그냥 월지 사회에서 하라는 거 하라고 했구나. 그게 옛날 사고방식이었구나. 그냥 이 정도만 참고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요 중요한 함정이에요. 요 용신에서 벗어나자. 10분만 쉬었다가 또 진행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